오늘 저는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함과 공정함이 섞인 탄핵 판결은 국가적 재앙을 예고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함과 공정함이 혼합된 탄핵 판결은 국가적 재앙을 예고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선고가 있기 한 하루 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를 대비하라. 한국 시간으로는 3월 9일 오후 2시에 제가 설교하고 한 6시간쯤 후에 그러니까 오후 8시 정도 3월 9일 오후 8시 정도 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가 있기 전 15시간 전쯤 이것이 계시가 됐습니다. 너무 임박해서 제가 이 설교를 계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한국 선교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일주일 그 이상으로 제가 일찍 이 설교를 해서 계시를 했을 것입니다. 하여간 불행하게도 이 제목대로 그렇게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서 선고했고 박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에서 expect the best, 최선을 기대하라. prepare for the worst, 최악을 대비하라. 이런 영어 속담을 제가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악을 대비하라. 이 관점으로 제가 설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설교가 나간 후에 재수없는 소리 마라. 그런 그 비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각된다. 재수없는 소리 마라. 네. 제가 그런 비난을 각오했었습니다. 많은 이 태극기 세력의 지도자들은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을 많이 기대하고 또 어떤 분들은 확신을 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촛불 집회를 그 민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반대를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태극기 세력의 상당한 이해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헌재의 모습을 볼 때 분명히 그렇게 가리라 하는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에서 헌재는 공의가 아닌 여론을 따라 선고할 가능성이 많다. 아주 많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헌재는 여론의 영향을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미국 연방 대법원도 우리와 사정이 비슷하다. 다수의 여론을 따라서 미 연방 대법원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3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따라 선고하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70 혹은 77%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원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교가 나간 후에
목사님은 여론을 그냥 그대로 믿습니까? 그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에서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로 시한부 졸속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헌재의 그 선고문을 제가 몇 번 정독을 했습니다. 헌재는 선고문 초반에 얼마나 이 헌법재판관들이 신중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많은 시간을 볼 때 12월 9일에 이것을 받아서 3월 10일에 선고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가 되는 기간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이니까 특별히 더 아주 그 집중해서 하느라 더 힘들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 재판으로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을 때 이걸 조사하고 그리고 탄핵도 되지 않았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미 하원이 탄핵할 것을 예상하고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워터게이트,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이 건물이 이제 워터게이트 그 오피스 컴플렉스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여러분이 보시는 대규모 건물, 이 단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오피스 건물하고 또 호텔 건물이 함께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그 본부가 있는 이 건물을 이제 침입해서 5명이 그 정보들을 이제 훔쳐갑니다. 이것이 이제 닉슨 대통령의 선대 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붙잡은 날이 그 1972년 6월 19일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장장 2년 동안 이 닉슨 대통령의 이 사임 문제를 놓고 탄핵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상원에서 이제 이 조사하는 그런 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닉슨 대통령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력기관들 FBI, CIA, IRS라고 이제 그것은 이 세금국인데요. 이 세 기관을 다 동원해서 그 방해를 했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백일화에 다 드러났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닉슨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정부의 모든 필요한 이런 파일들, 이런 음성 파일들 다 내놔야 된다 해서 그걸 다 조사하게 되고 결국은 닉슨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기간이 2년 2개월입니다. 장장 1972년 6월에서 1974년 8월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민주주의 역사가 1776년에 독립을 한 때부터 해도 한 3.5배가량 이렇게 시간이 깁니다. 이런 미국에서 대통령의 이런 이 탄핵을 다룰 때
2년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3개월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국회까지 포함하면 한 4개월 이렇게 우리가 더 늘려볼 수 있을까요? 12월 네, 국회 뭐 조사하고 뭐 네. 우리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2년 2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공방이 오갔고 그래서 조사도 굉장히 세밀했고 그 모든 것들이 또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리 판단을 하게 되고 국민들과 의회 그리고 뭐 이 정부 모든 이 미국인들이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2년 2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닉슨이 하야를 했습니다. 사임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그 보도가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야 목소리가 나왔는데 닉슨은 무려 2년 2개월 동안 그렇게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그런 증거들이 잡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시한부, 졸속 재판을 했다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월간조선에 이번 해 1월 달에 난 이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건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납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논리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탄핵 심판 자체는 법률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 어떤 재판이든 재판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절대로 여론에 밀려서 졸속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번 건은 박 대통령 개인의 운명은 물론이고 국가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경찰이 교통 스티커 발부하듯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을 이 노 교수가 권고를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헌재의 판결이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았던 것은 두 번째는 잦은 증거 채택을 거부했던 것 때문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고영태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점들이 다 드러나고 고영태 녹음 파일이 어떤지 다 어느 정도라도 좀 드러내서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듣고 소화하고 찬반을 가리고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더 많은 이해 때문에 충돌의 가능성이 미리 이런 그 정보가 오가면서 많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모든 걸 제껴놓고 빨리 국정 공백을 빨리 어떻게든지 해소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와 명분 때문에 이걸 시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보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늦는 것 같지만 신중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논의에 참여하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를 서로 찬성하고 반대하고 또 밀고 당기고 이러는 동안에 나중에 폭발할 것들이 미리 다 용해되고 녹아져서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번엔 너무 재촉하고 너무 빨랐습니다. 좀 전에 워터게이트 사건 그 경우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정 공백 그 문제도 시급하지만은 함께 화합해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한 것은 재판 정족수가 미달하기 때문이다.
9인이 아니라 8인이 재판하기 때문이다. 뭐 양쪽의 의견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런 아주 중요한 국정의 문제를 놓고 한국의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안건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흠이 없도록 구인을 만들어 놓고 재판을 했더라면 후유증이 훨씬 덜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권한대행이 뭐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그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안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장의 국정을 어떻게든지 이 공백을 메꿔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다 드러내서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때 그 분노도 사귀고 그때 그 오해도 거기서 풀고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이번에 충분히 나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것이 큰 실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헌재의 판단 자료의 불공정함과 불충분함. 제가 5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한 설교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여론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인가? 이제 선고가 난 이후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볼 때 헌재의 선고문에 석연치 않은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미르와 피청구인이 여기서 박 대통령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WK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여기 최서원은 최순실입니다. 개명한 것입니다.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이제부터는 그냥 대통령이라고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뭐 다 전 대통령도 다 프레지던트, 뭐 클린턴 프레지던트, 뭐 레이건 이런 식으로 뭐 살아있든 죽어있든 다 전 대통령들 다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니까 제가 그런 방식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재직 시절에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나가서 이런 회사들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이 통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이 생각,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했다, 지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최순실의 사익을 위한 그런 어떤 희녀같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것을 아주 진짜 목숨을 걸고 부정을 합니다. 나는 절대 최순실이 그렇게 사익을 위해서 했다고 나는 전혀 모르고 있고, 나는 또한 나의 어떤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촛불 집회를 인정하는 분들은 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태극기 그 집회를 이제 인정해 주는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 그런 고려가 들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두루뭉실해요.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탄핵을 말하는 선고문에 이렇게 허술해도 됩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목사가 뭐라고 우리 한국의 최고의 대법관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그들이 쓴 것에 대해서 당신이 비판을 해. 전 조금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서양 철학을 전공하면서 무수히 논문을 써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석사과정 마치고 2개의 박사과정을 하면서 다 그래서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무수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데에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박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뚜루뭉실하고 이것이 석연치 않은 그런 문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아니,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이렇게 뚜루뭉실하게 석연치 않게 설명문을 집어넣느냐,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것은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이 아니라 최서원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최순실입니다.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강요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전혀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강요를 당해서 이제 저들이 억지로 내놓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요구받았을 때 안 하겠다고 한 데도 있으니까. 또 대통령이 어떤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어떤 자기가 이게 국가의 어떤 장래에 이롭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그런 어떤 이 프로젝트에 기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혼자뿐이었습니까? 아니죠. 서석구 변호사가 선거 후에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거의 4조, 8조 합해서 거의 8조, 10조에 달하는 돈들을 북한 땅에 이렇게 송금해 준 적이 있는데 다 기업들에서 나온 돈이죠. 기업들 회장들을 만나서 그렇게 차출해낸 돈인데 왜 그건 문제 삼지 않는가? 그것도 문제 삼아야죠. 이 최순실 이거는 그래도 사적인 이익으로 쓴 것이 그것은 공적인 그 일을 위해 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북한 농포를 잘 먹이고 입히고 병 낫게 하고 그런 일을 위해 쓰여졌다면 문제 없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핵무기 만드는데 그 돈이 많이 흘러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한 얘기를 합니다. 배역죄라고. 자,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문제를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묻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다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은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적용했는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것인데 석연치 않은 설명과 함께 형평성이 없는 적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인용을 합니다. 이 사건 이제 한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그런 선고였다. 그리고 재판관 안창호 이렇게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념적으로 보수 진영에 아주 제일 강경한 그런 보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안창호 법관과 3명 더해서 4명이 보수로 8명의 선고한 법관 가운데 4명이 보수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다 합해서 박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으니 파면을 선고했으니까 이것은 그 보수와 진보의 혹은 좌우의 대립이 빚은 결과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저는 이 안창호 재판관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회 장로직을 수행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창호 재판관이 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글을 여기에 관한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며 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 선고 결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보수적인 이 계층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와 좌우의 대립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우리 보수도 다 이 파면 결정을 하는데 동참한 것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네, 여기서 우리는 그 보수와 뭐 그 아닌 안보수 뭐 이거와 이렇게 그 대립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저는 안창호 재판관에게 묻고 싶어요. 정치적인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서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그 이전에 동일한 폐습을 저지른 다른 대통령들, 그 앞에 이명박, 그 앞에 노무현, 그 앞에 김대중, 그 앞에 뭐 김영삼 쭉 해서 그건 다 놔두고 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이 문제를 아주 일벌백계로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청산하려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경고를 내리고 했더라면 파면 직전에 아주 중대한 경고를 내리고 했더라면 차라리 낫지 않았겠는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속죄양으로 삼습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고 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선고 후에 제가 또 보니까 왜 공정치 못하다 여론에 의해서 됐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8대 0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런 이 쓰여진 문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아주 결정을 하기에 그렇게
서로 의견이 나누도록 이렇게 쓰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도왔고, 거기에 박 대통령이 부정하고 나는 사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나 그 사람을 위해서나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한, 전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을 파면하기가 좋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8대 0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했든 혹은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여론에 밀린 거죠. 외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뉴욕타임스 쓴 거 보니까 그건 어린애같이 진짜 아주 형편없는 글이고요. 이것저것 주워다가 그냥 막 끼워다가 이렇게 자기가 그냥 짜 맞춤해서 나온 글이고요. 들어가 보세요. 직접 뉴욕타임스에 쓴 거. 한국인이 썼던데 무슨 최순실이 무슨 그 종교, 그 아버지가 시작했던 그 종교 영세교인가, 네, 거기에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도 모르는 거죠. 뉴욕타임스 그런 건 제가 제외하고 다른 경제 전문지들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에 의해서 됐다고, 여론에 의해서 헌재가 판단을 했다고 하는 그런 판단하는 그런 그 신문 기자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8대 0으로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재판관들은 나중에 왜 자기가 파면을 반대했냐면 그걸 다 일일이 써야만 했습니다. 공개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자들은 그것 때문에 재판관들이 압력을 굉장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불공정하게만 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 8명의 아주 뛰어난 재판관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더라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또 우리 이 헌재 재판관들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그런 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정적인 불공정한 사례를 말했지만 100%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보시면 헌재 판결이 왜 공정한 판결인가? 그 면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균형이 잡힙니다. 첫째, 검찰과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체 회장들을 불러서 강요했다. 강요죄를 이제 말했습니다. 특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뇌물죄로 그렇게 성립을 시키려고 했었죠. 이게 무리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 사건에 관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국민 모두가 통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잊혀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 생명권 보호 의무, 대통령으로서의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얼마나 여론이 비등했습니까? 그런데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실 의무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 문제를 놓고 탄핵을 우리가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이때 진짜 무슨 구술했거나 청와대 안에서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진짜 머리 만지고 무슨 미용 성형 수술을 했다거나, 다 거짓말들이죠. 심지어 뭐 롯데호텔 뭐 몇 층에서 뭐 누구와 미회를 즐겼다거나, 형편없는 그런 그 거짓말들을 신문지상에 언론에 그냥 막 보고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그 완전히 불성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뭐 그렇게 했다면 진짜 뭐 아마 아무도 한국에서 박 대통령 파면하는 거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전혀 있지 않은 사실이에요. 미국의 대형 사건들이 터졌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진주만 기습이 있었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책임 없냐 그랬지만 탄핵 얘기 전혀 없었어요. 911 사건, 9.11 사건, 불과 뭐 10여 년 전에 그때 그 부시 대통령,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세월호 이상이죠. 수태하게 사람들이 그때 더 많이 죽었죠. 거의 2,0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탄핵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세 번째,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서 사직하게 하고 뭐 압력을 넣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는 주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이모저모로 막 그냥 그 권력기관을 통해서 그냥 언론 자유를 막 침해하고, 특별히 세계일보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의 이 불공정함, 선거에 있어서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 불공정함, 또 공정함, 이것이 섞인 혼합된 이번에 탄핵 판결은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특별히 7가지 재앙입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첫째는 이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적어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태극기 피플들에게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실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직이 위축이 됐습니다. 대통령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겁을 먹을 겁니다.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욕적으로 뭔가를 추진해 보는데 굉장한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이 의원 내각제를 하자고 그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아마 그 수혜를 얻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잘못했다가는 이거는 그 정적들에 의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꼬투리만 잡혔다 하면 이거는 목이 날아갈 그런 위치가 지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라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데 증거도 없이 그냥 이 대통령을 탄핵부터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찾아내는, 완전히 말 앞에 마차를 두는 이런 식의 이런 일들이 괜찮다. 국회에서 한 일이면 뭐 국회가 하는 거니까, 우리 삼권 분립이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합법화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앞으로도 탄핵 소추할 때 증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혀질 때까지는 무죄다 하는 것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유죄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증거 잡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회에서 우리가 뭐 그래도 내놓은 자료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자료가 진짜 증거입니까? 아니죠. 국회에서 이번에
이 토론도 없었어요. 탄핵 소추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아무도 토론하자고 얘기한 사람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아마 선고문에 그게 있을 겁니다. 저 기억이 좀 분명하지 않은데. 조원진, 지금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세균 의장에게 이미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 정세균 의장이 묵살을 해버린 것으로 그렇게 김진태 의원이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큰 대회에서, 태극기 대회에서 얘기한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자고 요청을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없이 대통령이 증거도 없이 그냥 직무를 정직당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재판도 충분히 하면 얼마나 그래도 낫죠. 소추부터 해놓고 그냥 90일 한 세 달 안에 그냥 끝장을 내요. 이 국제적인 이런 무대에서, 국제적인 기준에서 이게 사람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국회의원으로서 직책이 그냥 아주 정지가 된 상황에서 재판 그 다음에 받는 거 국회의원들은 좋아해요? 얼마나 이게 위선입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무죄 추정이에요. 드러날 때까지는 국회의원 할 거 다 해요.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게 위선이 아닙니까? 이건 재앙입니다. 네 번째, 이건 진짜 점점 강도가 세지는 재앙인데, 거짓된 언론과 여러 가지 모함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말하고, 촛불 꺼지고 그럴 때 미 대사관도 불이 꺼졌느니, 미 대사관에 한 번도 어떤 언론도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썼다가 미 대사관이 이제 우리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오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잘못 보도했으면 잘못 보도했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죠. 양심실종, 왜곡하고 과장하고. YTN을 제가 아주 자주 듣습니다. 해외에서 특별히. YTN에게 아주 그렇게 24시간 들려주는 거 참 고마워요. 그런데 패널들이 나오면 한쪽이 박 대통령을 막 공격하면 다른 쪽은 좀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양쪽을 좀 세워서 균형을 잡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람 서너 명씩 해놓고 박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는 그것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적어도 한두 사람쯤은 좀 세워서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아량과 도량이 있어야죠.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CNN도 미국에서 리버럴이라고 보수주의자들이 맹공을 가하고, CNN 기자가 막 대통령에게 처음 인터뷰할 때, 처음 기자들과 회견할 때 손을 들고 하니까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면서 질문할 기회도 안 주는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CNN은 구색은 그래도 갖추는 걸 볼 수 있는데 YTN은 구색도 안 갖춰. 왜 그럽니까? 아니, YTN이 어떤 나름대로 보도, 거기에 YTN의 해설위원들 나오는 거 보면 일색이에요, 일색. 비판 일색. 그러면 반대되는 사람들 좀 세워놔야죠.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죠.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짓된 언론들, 편파적인 언론들, 모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까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정규제 TV에 보니까 뭐 25가지를 말했는데, 언론의 난이라고 쓴 그저 조갑재 기자가 쓴 책 거기에는 뭐 더 많이 나와 있겠죠.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거짓된 정보들을 흘린 언론에 대해서 아무런 뭐 어떤 그런 그 책임도 묻지 않은 면죄부를 줘버리고 만 것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사회적으로 거짓을 용인하는 사회, 거짓을 꾸짖지 않는 사회, 거짓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판결하지 않는 사회, 이게 사회 재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수적인 애국 세력. 어떤 사람은 아주 극우가 태극기로 모였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른 그런 그 판단이 아닙니다. 좀 표현을 쓴다면 강경 보수가 주류가 될 수 있겠죠. 극우는 아닙니다. 이번에도 선거가 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막 그 휘발유 들고 와서 막 그냥 뭐 뭔가 그 폭력적인 걸 하려고 그럴 때, 그때 김평우 변호사가 막 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광모 회장이 막 뛰어들어서 막 경고하잖아요. 저 휘발유 들고 가솔린 들고 막 저 일 저지르는 사람 저거 막으라고 말이죠. 막아야 돼. 또 불순분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순분자든 아니면 진짜 극우든, 네. 이 태극기 들고 나간 분들은 제가 2번이나 이렇게 가보고, 촛불 집회도 제가 2번 이렇게 제가 두 번 가보았습니다. 이 태극 그 분들이 모이는데 이렇게 가보면 그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충만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그런 그 분위기가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런 보수적인 애국 세력,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라에? 소수라고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를 놓고 소수라고 해서 이거 무시하고 짓밟고 그럴 수 있는 그 사람들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내놓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사회의 건강한 한 세력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발언하는 걸 들어주고 그런 게 있어야죠. 그게 통합이죠. 그냥 우리들 다수의 뜻대로 오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묵살해 버리려고 그러고. 이번에도 대통령이 이제 사저에 도착해서 민 대변인을 통해 경욱 국회의원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말할 때 맨 나중에 그런 말을 했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제가 봐도 이 대통령이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명백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수긍하고 순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닉슨은 사임할 때까지 2년 동안을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나중에 손을 반짝 들 때까지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든지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느냐. 3개월과 2년 2개월을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비교를 합니까? 그게 헌재 재판정에서 이루어졌어야만 합니다. 아니 그 전에 국회에서 그런 태격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 동안에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졌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막 빨리 해가지고선, 자, 다시 돌아가서 보수적인 애국 세력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으로 인한 국정 불안이 야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왜 태극기를 든, 그리고 광장에서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가, 투쟁하게 되는가, 이유를 제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는 좌파 정권의, 좌파 정권이 여기 왜 나오는가 하면 큰 이변이 있을 때마다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습니다. 우파에서 좌파로, 좌파에서 우파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신참이 나와서 그때 유세할 때 그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났지만 그때 부시 대통령 시절에 말엽에 그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거의 100년 만에 찾아온 아주 무서운 경기 침체였습니다. 이 사회적 여건, 경제적, 정치적 여건, 그것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추동력을 준 겁니다. 그 오바마 후보에게. 자, 이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말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죠. 좌파 정권이 잡게 되면 좌파 정권은 도덕적 방임주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분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소수자의 문제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도덕적인 문제를 완전히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람이면, 시민이면, 물론 그들의 정치 혹은 어떤 경제 혹은 어떤 그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를 제가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을 다루는 것입니다. 결국 도덕을 수용합니다. 소수의 도덕이다. 그것도 우리가 받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게 도덕적 방임주의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타락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도덕적인 타락이고 뭐가 결정을 하느냐. 우리 상식이 결정을 하고요.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성경이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물론 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죄가 있는 사회는, 죄가 많은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개인, 한 목사의 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도덕적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안창호 법관 같은 분이 그렇게 아주 이 정치적 폐습을 이제 처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아주 공의가 있는, 공의로 충만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그렇게 좋은 선한 뜻으로 했을지 몰라도 이번에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도덕적 재앙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좌파 정권, 좌파 정권에 좋은 점이 있죠. 네. 소수,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그것만 전부를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도덕적 방임주의에 따라서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고 도덕적 재앙이 오게 되고 심판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를 대비하라, 이 설교를 여러분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만큼만 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꼭 보시길 바랍니다. 7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개신교 목사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재앙이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마녀 사냥을 당했다면 그 마음속에 난 진실을 얘기했는데 사회 대부분 날 믿지 않고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파면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서름과 울분이 쌓여 있고, 그래서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의 생애, 그것도 대통령의 그 삶을 짓밟았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에 대한 이런 판결이었는데, 이런 처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가적인 재앙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 왕입니다.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땅은 거기가 사막 땅입니다. 거기에 기근이 있었으니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피폐했겠습니까? 큰 재앙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호와, 즉 하나님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은 다윗 왕 앞에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사울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런 이유는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기브온 사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죽이지 않기로 협정을 맺고, 외적에게 기브온이 침입을 당하면 이스라엘이 가서 돕고,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 사울 왕과 그 집안이 죽였습니다. 그 죄가, 결과가 다윗 왕 시대에 미쳤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의 그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또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않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하여간에 여기에 이 사울 왕과 이 집안의 죄가 결국은 국가적인 재앙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없는 기브온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경우뿐 아니라 공의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적용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정말 진실했다면 사회적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한 사람을 무참히 희생하는 사회적 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번째 재앙입니다. 제가 7가지만 말씀드렸는데 8번째 재앙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언제 때가 돼서 또 필요하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도움이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월간 조선의 편집장인 문갑식의 세상 읽기, 제가 조선닷컴에서 이 자료를 끄집어냈습니다. 태극기에 한 풀어줄 5가지 조건, 2월 25일에 쓴 글입니다. 첫째, 이 5가지 조건이 있으면 태극기 든 분들의 한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태가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이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에 제시한 5가지 헌법 위배 유형에 저촉되는가이다. 법은 죄를 처벌할 뿐 무능을 단죄하지는 않는다. 헌재에서는 이 5가지 헌법 위배 유형에 저촉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반면에 태극기를 든 분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속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이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검찰이 2000시간 넘는 김수현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안 것은 작년 11월 초임에 김수현 녹음 파일은 고영태 일당의 모든 음성이 녹음된 겁니다. 이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달 초다. 2월 초. 11월 초에서 2월 초. 이 판도라의 상자를 누가 석 달간 은폐하였는가? 모처럼 열린 뚜껑을 닫는 게 공정한가? 김수현 파일 혹은 이 고영태 이 녹음 파일, 고영태 일당 녹음 파일, 이걸 증거로 채택해서 이 법정에서 좀 들어서 이 국민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많이 요구했지만 법정에서는 본질과 상관없다고 해서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서석구 변호사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바로 이 김수현 파일, 이 고영태 일당의 그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태극기의 한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허위 왜곡 편파 보도로 일관한 언론 가운데 잘못을 시인하고 자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언론은 이번 사태 심판 아닌 선수로 뛰어들었다. 제가 아까 YTN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에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제가 강력한 그런 그 비판, 항의, 규탄을 제가 해서 올려놨죠. 제가 동영상으로 게시해놨습니다. YTN이 조선일보뿐 아닙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이 양측의 충돌을 막아야 할 언론이 중립성을 상실함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켰다. 이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다. 태극기의 한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넷째, 여야 정당과 대권 후보들이 먼저 승복을 선언해야 한다.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입니다. 조작된 태블릿 PC를 조사하라. 이것도 방송통신위원회나 또 검찰이나 다 묵살을 해버렸죠. 한이 안 풀린 것입니다. 태극기가요. 다섯째, 의로운 내부자를 자처해온 고영태 일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죄가 있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고영태 일당이 지금 다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다고 하는 말도 드는데, 심지어는 검찰이 보호하고 있다는 플리 발겐을 해서 우리한테 다 고하고 그 다음에 너희 죄를 감해 줄게 이렇게 해서 고영태 일당하고 검찰 사이에 플리 발겐이 있었다고,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영태 일당이 보이지도 않는데 태극기의 한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조건에 의문이 남는 한 태극기는 계속 펄럭일 것이며 촛불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태극기가 계속 펄럭이면 촛불도 가만히 있지 않죠. 물론 이번에 헌재가 매우 난감한 지경에 처했었습니다. 어느 쪽을 편들 수도 없는 그런 속에서 결국은 촛불손을 들어주고 말았는데요.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서. 그런데 거기에 왜 공정치 못한가? 그게 왜 공정함이 없는가? 왜 불공정한가? 이걸 제가 제 나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에는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왕은 공의를 세웁니다. 그
그때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의로 나라를 세우면 그건 망하죠. 그렇지만 공의와 공의롭지 못한 것이 함께 섞일 때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뭐 너희들 말이야, 다수가 끌고 가는 세상 너희들 뭐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으면 이민 가. 이렇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하고 그냥 막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거기에 고분고분하게 딸려가겠습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유익하고 현명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도 너희는 재판할 때 불공정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헌재 재판하는데 난 공의로 재판한 게 아니면 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공의뿐입니까? 아까 지적한 건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공정함과 불공정함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공의롭다고 하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불공정함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석연치 않은 설명. 또 뭔가 이렇게 그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6장에도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공의로운 국가는 생존뿐 아니라 번영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번영이 아닙니다. 시편 15편에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시편 106편도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공의와 정의를 혼용해서 씁니다. 공의를 정의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번에 태극기를 든 분들의 마음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줘야 된다.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느낌과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스바냐 2장에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공의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많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성경 말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함과 공정함이 섞인 혼합된 탄핵 판결은 국가적 재앙을 예고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www.21church.com 맨 아래에 있는 그 웹사이트 주소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설교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시국과 관련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제된 걸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그 메뉴의 맨 아래에 보시면 선교 헌금란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교 헌금을 보내시는가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